도저히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유럽의 저명한 역사학자 한 명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파헤쳐온 냉철한 지성이었죠. 그런데 그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과거를 연구했지만 그들은 과거를 무기 삼아 현재를 싸우고 있었다. 한국은 피 한 방울 없이 역사의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났고 세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분쟁 지역을 지킨 것은 무기가 아니라 수백 년 전 낡은 문서였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은 것은 외침이 아니라 이름 석자가 적힌 오래된 기록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나라는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반격합니다. 대체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르쿠스입니다. 저는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문화 인류학을 가르치며 수십 년간 유럽의 집단 기억 형성 과정을 연구해왔어요. 전쟁의 트라우마, 분단의 극복, 그리고 복잡한 역사, 청산 문제까지 유럽 사회가 기억과 어떻게 씨름하며 화해를 모색해왔는지가 제 주된 관심사였죠. 그런 제게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묵은 역사, 갈등은 솔직히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민족주의적 감정 싸움, 과거의 상처에 대한 과도한 집착. 어쩌면 유럽 중심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지적 오만함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약간의 선입견을 품고 저는 분쟁 지역의 역사 서사와 기억의 정치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 익숙한 민족주의적 레토릭이나 감정적인 호소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죠. 특히 한국 측 발표 차례가 되었을 때 제 예상은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단상에 오른 소연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 연구원을 보며 저는 또다시 피해 사실을 열거하며 국제사회의 동정을 구하는 발표가 아닐까 지레 짐작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냉철했어요. 독도 문제를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발표. 어디에도 감정적인 격분이나 민족적 자긍심을 내세우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 대신 스크린에는 15세기 조선의 고문서부터 시작해 서양 탐험가들의 항해 기록, 대한제국 칙령, 심지어 일본 스스로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과거의 지도와 문서들이 쉴 새 없이 펼쳐졌습니다. 방대한 자료들을 근거로 국제법적 논리를 쌓아올리며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체계적으로 증명해 나갔어요. 그 모습은 마치 감정이라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오직 단단한 논리와 검증된 기록만으로 무장한 전사 같았습니다. 일본 측 분석가 켄지가 당시 국제 정세의 복잡성과 힘의 논리를 언급하며 반론을 제기했을 때도 그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관련 국제법 조항과 당시 일본 내부 기록들을 추가로 제시하며 그의 주장이 가진 논리적 허점들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서는 역사적 사실은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증명의 영역이며 감정이 아닌 오직 기록으로만 그 증명을 해낼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이 느껴졌어요. 장례는 잠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당혹감이나 분노가 아닌 차갑게 벼려진 진실의 힘 앞에서 숙연해지는 듯한 분위기였죠. 저는 그 순간 강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연구실 책상 앞에서 이론으로만 다루던 기억의 정치가 이곳 서울에서는 이렇게 치열한 기록의 전쟁으로 현실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컨퍼런스 리셉션에서 소연 연구원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기억을 지키는 행위가 단순히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이자 진실을 수호하는 과정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외교적 수사나 정치적 구호보다 더 강하고
오래가는 것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라는 그녀의 믿음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기록과 논리를 통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이들의 방식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남은 학회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서울에 더 머물기로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제 연구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죠. 소연연구원의 안내 덕분에 저는 서울 도심의 현대적인 건물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한 진실과 기록 재단 아카이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무공간 같았지만 삼엄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곳이 단순한 자료 보관소가 아님을 직감했죠. 마치 최첨단 정보기관이나 비밀스러운 연구시설에 발을 들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의 역사 분쟁이 주로 정치적 수사나 간헐적인 외교적 마찰로 표출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이곳에서 조용하지만 치열한 기록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서고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오래된 고문서부터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최신 디지털 파일에 이르기까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보존되고 있었죠. 저를 안내한 민준이라는 이름의 젊은 디지털 아키비스트는 마치 숙련된 지휘자처럼 태블릿 PC를 능숙하게 다루며 제 눈앞에서 역사의 조각들을 순식간에 불러냈습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원본의 고화질 스캔 이미지, 수백 년 전 조선시대 어부들의 독도 조업 기록, 19세기 유럽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 명칭의 변천 과정, 심지어 최근 해저 탐사를 통해 확보한 독도의 생태 환경 데이터까지 그의 손짓 하나에 방대한 정보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과거에는 종이 문서 하나하나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이 모든 기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분석하는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증거가 되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저는 마치 최첨단 무기고를 둘러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어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과거 자료를 정리하는 연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키보드와 스캐너, 그리고 정교하게 설계된 검색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채 역사적 진실이라는 영토를 한 뼘이라도 더 지키고 확장하려는 디지털 전사들처럼 보였죠.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모든 기록을 수집하고 디지털화하는지 물었을 때 그의 담담한 답변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거짓 정보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시대에 검증된 사실, 데이터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백신이 된다는 것이었죠. 가능한 모든 사실을 모으고 교차 검증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진실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십 년간 이 아카이브 구축을 이끌어온 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저는 한국의 전략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 속에는 만약 일본이 또다시 왜곡된 주장을 펼친다면 감정적인 구호로 맞서는 대신 수백만 건의 정확한 데이터로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어요. 정확한 좌표와 타임라인, 문서 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 제시가 그들의 방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었죠. 재단 한편의 연구실에서는 여전히 돋보기를 쓴 노학자가 17세기 네덜란드 고지도의 희미한 라틴어 표기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빛바랜 지도를 보여주며 이 작은 점 하나, 희미한 기록 하나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기에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깊은 신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종이와 잉크, 그리고 이제는 픽셀과 데이터로 겹겹이 쌓아올린 이 거대한 기록의 요새 앞에서 저는 유럽에서 익숙했던 망각과의 투쟁과는 또 다른 차원의 기록을 통한 적극적인 진실, 수호라는 한국만의 치열하고도 숭고한 방식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진실과 기록 재단에서 목격했던 마치 철옹성처럼 구축된 체계적인 기록 관리 시스템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경험은 자연스럽게 저를 한국 역사의 또 다른 깊은 상흔,
바로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문제로 이끌었죠. 그래서 저는 서울 외곽에 자리한 일제 강제 동원 피해 기록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겉보기에는 소박하고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 안에 응축된 시간의 무게와 슬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곳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개인의 아픔과 역사의 진실을 복원하려는 치열한 노력이 공기 중에 배어있는 듯했죠.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당시 머나먼 이국 땅으로 끌려가 이름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쓰러져간 조선인들의 희미한 사진들과 빼곡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동원했던 일본 기업들의 명단도 함께 걸려 있었죠. 그 이름과 얼굴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사연들의 무게가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저는 유럽의 여러 전쟁 기념관과 기록 보관소를 방문했지만 이곳처럼 한 개인의 삶이 국가적 폭력 앞에 얼마나 무력하게 잊힐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곳은 드물었어요. 그때 제 시선을 사로잡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한 여성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기록관 직원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문의하고 있었어요. 일제 말기 일본의 한 군수 공장으로 끌려간 후 영영 소식이 끊긴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십 년간 할아버지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했고 관련 일본 기업에서는 번번이 그런 이름의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차가운 답변만 받았다고 해요. 그녀가 가진 유일한 단서는 할아버지가 고향을 떠나기 전 가족과 함께 찍은 이제는 색이 바래버린 흑백 사진 한 장뿐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남아 할아버지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동원되었던 공장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테랑 기록 관리사로 보이는 직원이 잠시 침착하게 컴퓨터 단말기를 조작하더니 이내 한 문서를 찾아 스크린에 띄웠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그 여성분의 할아버지가 동원되었던 바로 그 공장의 1944년도 작업일지 스캔 파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녀가 내민 낡은 사진 뒷면의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이름과 생년월일, 소속 부서가 거짓말처럼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삶이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의 차가운 디지털 데이터 속에서 마침내 그 존재를 증명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성분은 스크린 속 할아버지의 이름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에도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이 전해졌어요. 유럽의 홀로코스트 아카이브에서 느꼈던 비극의 무게와는 또 다른 어떤 강렬한 전율 같은 것이었죠. 기록관리사는 제게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 정부나 기업이 기록이 없다고 주장할 때 이곳에서는 이렇게 흩어진 조각들을 찾아내어 진실을 증명해낸다고요. 이분들에게 이름 석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빼앗긴 삶의 증거이자 잃어버린 명예 그 자체라는 말이었습니다. 죽음이나 망각이 결코 역사의 끝이 될 수 없으며 기록이 존재하는 한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은 끝나지 않는다는 그녀의 말에서 저는 한국인들에게 기록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를 증명하는 도구를 넘어 잊힌 존재를 현재로 소환하고 부정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강력한 부활의 도구였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토록 집요한 기록 투쟁의 가장 근본적인 힘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더욱 깊은 궁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동원 기록관에서의 가슴 먹먹했던 경험은 제 안에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토록 집요하게 기록을 찾고 보존하며 그것을 통해 진실을 증명하려는 한국인들의 강인한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 모든 기록과 증언, 역사적 사실들은 과연 어떤 토대 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죠. 저는 어렴풋이 그 답이 바로 그들의 언어, 민족의 숨결과도 같은 모국어, 한글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을 담아내고 증언을 기록하고 오래된 사료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들의 말이 온전히 살아 숨쉬고 있어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20세기 초 민족의 말과 글을 송두리째 빼앗길 뻔한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무게를 저는 서울 중심가에 자리한 한글유산관에서 비로소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 조선어학회 기념관을 현대적으로 개편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유산관 내부는 밝고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지만 전시물 하나하나에는 일제 강점기라는 암흑 속에서 자신들의 말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선조들의 처절한 투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저를 안내한 해설사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당시 조선어학회 학자들이 단순한 사전, 편찬 작업을 넘어 민족의 정신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했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오직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강요되었고 공공장소는 물론 가정에서조차 조선어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당했다는 기록들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어린 학생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심한 체벌을 받았다는 당시 신문 기사 스크랩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사전 편찬 작업에 참여했던 조선어학회 회원 다수가 독립운동을 도왔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거나 평생 지울 수 없는 후유증에 시달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들은 먼저 간 동지들의 뜻을 이어받아 필사적으로 조선어 단어와 용례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감옥에서 풀려난 직후에도 해방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그들은 사전 원고를 지키고 완성하려 애썼습니다. 유리관 속에 전시된 누렇게 바래고 군데군데 찢어진 조선말. 큰 사전 초고 뭉치는 제 눈에는 단순한 종이 더미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그것은 총칼의 위협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한 민족의 자존심이자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든 물려주고자 했던 간절한 정신적 유산 그 자체였죠. 해설사의 설명 속에서 그분들에게 말과 글은 곧 나라와 동일한 의미였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전을 만드는 행위는 단순한 학문 연구가 아니라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또 다른 방식의 독립운동이었던 셈이죠. 유럽의 여러 식민지 경험 국가들이 종주국의 언어와 문화에 점차 동화되어 민족 정체성이 희미해진 사례들을 연구해온 저로서는 한국이 그토록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와 문자를 굳건히 지켜내고 발전시켜왔다는 사실이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국수주의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온전히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투쟁이었던 거죠. 만약 그때 한글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독도에 관한 고문서, 해독도, 강제동원 피해자의 애끓는 편지 내용도 수많은 역사적 증언들도 온전히 기록되고 이해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한국인들은 그 어떤 무기보다 먼저 자신들의 말을 지켜냈고 바로 그 지켜낸 말과 글로 끈질기게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며 마침내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기록투쟁, 그 가장 깊고 단단한 뿌리를 확인한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체류가 길어지면서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조용히 연구에 몰두하는 학자들, 슬픔을 안으로 깊이 사귀는 듯한 유족들, 그리고 묵묵히 방대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젊은 세대까지. 계속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때로는 노골적이기까지 한 도발 앞에서 왜 이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격렬하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걸까요? 만약 제 조국 독일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아마 훨씬 더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들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본 한국 사회는 겉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결코 체념이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겉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훨씬 더 정교하고 효과적인 반격을 위한 준비 과정에 가까웠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반격의 실체를 저는 우연히 참석하게 된 한 국제인권 포럼에서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식민주의 역사 청산과 미래 세대의 인권이라는 다소 무겁고 진지한 주제를 다루는 자리였죠. 단상에 오른 연세대학교의 젊은 국제관계학 교수 은영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한 장 없이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태도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나 정치적인 구호를 내세우기보다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사실에 기반하여 역사적 정의의 회복을 추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자료 하나를 손에 들고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메스를 사용하듯 그 문서의 문장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국제법 조항, 당시 일본군 내부에서 작성된 문서들, 연합군 보고서, 그리고 여러 피해 생존자들의 교차 검증된 증언까지. 그녀는 오직 반박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실들만을 근거로 삼아 일본 측 주장의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을 조목조목 그리고 논리 정연하게 해체해 나갔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목소리 톤을 높이는 일도 단 한 번 없었지만 그 차분함 속에서 드러나는 진실의 무게는 그 어떤 격정적인 연설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포럼 참석자들에게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폭발이 아닌 냉철한 지성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강력한 지적 공격이었죠. 발표가 끝나자 일본 정부 측 자문관인 타카시가 마이크를 잡고 제시된 자료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힘을 얻지 못했어요. 은영 교수는 즉시 준비해온 수십 건에 달하는 관련 사료 목록과 그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며 그렇다면 이 모든 기록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반박, 자료와 해석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달라는 요청으로 응수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객관적인 증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녀의 말은 더 이상의 해석 논쟁이 무의미함을 시사하는 듯했죠. 순간 포럼 장내는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논리와 진실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억지, 주장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소리 없는 파열음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인들이 왜 쉽게 분노하지 않는지에 대해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는 강렬하지만 쉽게 휘발되고 말지만 차갑게 벼려진 진실과 꼼꼼하게 축적된 기록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고 영원히 남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세계를 향해 울분을 토해내는 대신 유엔 인권이사회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각국의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꾸준한 학술 교류 등 조용하지만 훨씬 더 끈질기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진실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계는 그들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즉 명백한 기록과 빈틈없는 논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항의가 아닌 철저히 준비된 지적 반격이었으며 저는 소리 없이 싸우는 이들이 어떻게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결국 승리해 나가는지를 바로 이곳 한국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 고향 독일에서는 홀로코스트 이후 과거 극복이라는 무거운 과제 아래 교육과 추모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과정에서 역사가 마치 박물관 유리관 속에 박제된 교훈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지는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다음 세대의 삶 속에서 더욱 생생하게 숨쉬고 새롭게 확장되는 역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를 우연히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복도 벽에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꾸민 결과물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우리 동네 숨겨진 독립운동가 발자취 따라가기 지도나 할머니 할아버지께 직접 듣는 6.25 전쟁 이야기 꾸러미 같은 것들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숙제 결과물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교과서 속 딱딱한 연대기와 사건들이 아이들의 눈과 손을 거쳐
자신들만의 생생한 이야기로 재탄생하고 서툰 그림과 글씨, 심지어 짧은 영상 클립으로 기록되어 공유되는 현장을 저는 직접 볼 수 있었어요. 담임을 맡은 동훈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아이들이 역사를 단순히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찾아보고 듣고 기록하는 경험을 통해 역사가 비로소 살아있는 기억이 된다는 그의 교육 철학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독일의 역사 교육과는 또 다른 개인과 가족 단위에서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언어로 재해석하게 만드는 이 방식의 힘은 제게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 시민 참여 전시회는 더욱 놀라웠어요. 전문 큐레이터가 아닌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미경 씨와 평범한 시민들이 함께 기획한 전시라고 하더군요. 해방 직후 혼란기에 우리말 이름을 쓰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할머니 세대의 희미한 기억 조각들을 손녀 세대가 정성껏 인터뷰하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젊은 예술가들이 웹툰이나 설치, 미술 같은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창조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작품들을 보며 저는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 기억을 현재의 언어로 새롭게 표현하고 다음 세대와 적극적으로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기획 의도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은 기억이 단순히 보존되는 것을 넘어 세대를 이어 구체적인 창조적 실천으로 발현되는 정말 놀라운 사례였죠. 또한 고려대학교에서 공공역사학을 전공하는 재현이라는 대학원생이 학위 논문을 쓰는 대신 시민들과 힘을 합쳐 잊혀진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희생자들의 신원을 발굴하고 그들의 삶을 기록하여 추모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는 소식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문서와 구술 증언, 지역 기록들을 끈질기게 찾아내고 디지털로 아카이빙하며 역사는 단순히 과거 사실의 집합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행동함으로써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그의 신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던 모습들이었어요. 어린 학생들부터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전문학자부터 평범한 시민들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사의 증인이자 기록자가 되어 기억을 지키고 그것을 미래로 이어가려는 노력이 사회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 전체가 마치 거대한 기억 공동체처럼 움직이며 과거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삶 속에서 역사를 끊임없이 되살리고 실천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깊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럽 학자 마르쿠스 씨의 시선을 통해 역사의 아픔 앞에서 감정적인 외침 대신 묵묵히 기록으로 진실을 쌓아 올리고 세대를 이어 그 기억을 지켜나가는 한국인들의 깊고 강인한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저 역시 마르쿠스 씨의 여정을 따라가며 차가운 기록 속에서 뜨거운 진실을 찾아내고 잊힌 이름을 되살리며 심지어 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숭고한 노력들에 가슴 뭉클한 감동과 깊은 존경심을 느꼈답니다. 역사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손으로 지키고 이어가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꼭 응원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